아버님 방이 춥다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내가 생활비를 주고 있지 않니?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 전기세가 다른 집의 2배는 넘을 거라고요. 이러다 정말 우리 집 거덜나겠어요. 여보, 아버님도 추우시겠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아버님 편만 들면서 나만 미친 사람 만드는 거야? 아니, 아버님 대답해봐요. 아니면 돈이나 더 벌어오든가. 나 이제 진짜 지쳤어. 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알기나 해?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에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벽에 걸린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올해 75살이 된 김명환입니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아내가 암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뒤 3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아니, 아내 병원비로 여태껏 모은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머, 방이 왜 이리 따뜻하죠? 아침 6시 며느리가 문을 열자마자 던진 첫 마디입니다. 어제 손주가 몰래 가져다 준 작은 미니 히터 하나를 틀었을 뿐인데 이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님 방만 매달 3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요. 며느리는 곧장 제 방에 콘센트를 뽑고는 미니 히터를 들고 나갔습니다. 한 달 전에는 전기장판도 그렇게 가져갔죠.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을 단련하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19도로 지내는데 우리가 특별히 15도로 맞춰드린 거예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 방은 특별히 냉골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창틀에 방풍 비닐을 뜯어놓았고 제가 문틈마개를 붙이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 이러다 아버님 돌아가시겠어. 여보, 아버님도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전기세, 난방비 이런 거 신경 쓰이시니까 일부러 저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대화. 아들은 이제 며느리 앞에서 저를 변호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합니다. 이불 세 채를 덮었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운 건 내 아들의 차가워진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절대로 방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정한 또 하나의 규칙입니다. 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참아야 했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의 수면권을 핑계로 했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우리 우성이 이번에 수능인데 결국 저는 방 한 구석에 바카스 병을 두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이 급할 때는 차마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병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방을 청소하다가 그 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아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몰래 제 방에 요강을 갖다 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버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요? 당신도 참. 아버님이 이렇게라도 안 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노인분들은 원래 자주 화장실에 가시잖아요. 아들은 또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때론 며느리보다 더 밉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안쓰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끼니까지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식사도 방에서 하세요. 거실에서 드시면 바닥에 음식 부스러기 떨어뜨리시잖아요. 제가 청소하기 힘들어서요. 아침이면 찬밥과 김치 한 조각이 제 방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은 대부분 거르고 저녁도 며느리 기분이 좋을 때나 먹을 수 있었죠. 그렇게 굶주림과 추위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살림이 빠듯한가 보다 참아야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래층 할머니의 말씀에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명한 씨, 며느님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아세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옷 사입고 피부과도 매주 다닌다던데. 아래층 할머니 말씀으로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호텔 애프터눈 티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냉골방에서 떨고 있을 때 며느리는 월 100만 원이 넘는 회원권이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다녔던 겁니다. 아버님, 방에서 뭐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과자 몇 봉지를 꺼내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런 것도 방에 두시면 안 돼요. 바퀴벌레 생기잖아요. 다 버릴 거예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배고프실까봐 몰래 사다 준 과자였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 손에 들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죠.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래 더 사다 드릴게요. 우성이의 눈물 어린 속삭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6살 손자의 마음씨가 36살 며느리보다 더 따뜻했다는 게 어찌 보면 더 서글픈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우성이가 할아버지 방에 과자 몰래 갖다 드린 거 알아요? 그래? 착한 우리 아들. 근데 여보, 우리 아버님 많이 야위신 것 같지 않아요? 아이 참, 당신도 참. 요즘 노인분들은 다 그렇게 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매일 밤 들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 결국 아들의 한숨만 깊어질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하의 냉방에서 며칠을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밤새 오한이 들고 열이 올랐지만 감히 누구 하나 깨울 수가 없었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크게 기침하시면 어떡해요? 애들 아직 자고 있잖아요. 며느리는 해열제 하나를 던지듯 건네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지만 며느리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당신도 참.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하세요. 결국 저는 그날 밤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명숙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다가 상황을 보고 119를 불러주셨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폐렴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면 어떡해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호통에도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아니, 저희도 몰랐어요. 아버님이 아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방 온도가 얼마였다고 하셨죠? 영하라고요? 어느 집에서 노인분 방을 영하로 만듭니까? 의사 선생님의 질책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중환자실로 곧바로 입원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흐르는 팔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링거액보다 더 차가웠던 건 며느리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일주일. 그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김명한 씨, 이런 상태로 퇴원하시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댁에 가시면 난방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주치의 선생님의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님 방 온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예요? 전기세가. 이제 그만해요. 내가 너무했어. 처음으로 아들이 며느리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예요? 아버님 때문에 나한테 이래요? 그럼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알아서 사세요. 나 이제 지쳤어요. 며느리는 그대로 병실을 뛰쳐나갔고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뭘 한 건지 아들의 눈물 어린 사과가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뒤늦은 후회.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두고 담당 간호사가 제게 살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학대. 그동안 저는 그저 며느리의 괴팍한 성격이려니, 아들의 무능력이려니 하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였던 거죠. 어르신,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혹시 통장은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통장.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모아둔 퇴직금이 아직 남아 있었죠. 네, 아직 4천만 원 정도가. 그거 잘 지키셔야 해요. 이런 경우 보면 나중에 통장까지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 퇴원 준비하시나요? 근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중환자실을 일주일이나 쓰시다 보니. 며느리의 말투에 또다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통장에서 병원비 뺐어도 되죠. 어차피 아버님 돈도 우리 가족 돈인데 이제 와서 뭘 그러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온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까지 제 통장에서 내라고요? 여보, 그건 좀.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3년 동안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죠. 그때 간호사가 조용히 제 손에 쪽지를 건넸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처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의 학대 행동이 계속되면 꼭 여기 한번 연락해보세요. 아드님도 함께요. 저는 그 쪽지를 꼭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퇴원 후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머, 엄마 왔어? 오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들어와. 방 따뜻하게 데워놨어. 사돈어른이 온다는 소식에 며느리는 180도 달라진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거실에는 커다란 온풍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전기장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며 제 방을 냉골방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심지어 제가 달라고 했을 때는 노인분들은 전기장판에 의존하면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던 온풍기까지 켜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집 되게 따뜻하지? 온도 관리 철저히 하는 편이야. 특히 어르신이 계시니까 더 신경 쓰고 있었지. 며칠 전에도 아버님 방에 온도계 새로 달아드렸다니까. 며느리의 뻔뻔한 거짓말에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방에 새로 단 온도계라는 건 영하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을 뿐인데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이 이렇게 쉽게 부정되는 것을 보며 처음으로 깊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찜질방 갈 필요도 없어. 겨울에도 늘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거든. 우리 아버님도 늘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사돈어른을 대접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마치 효녀 중의 효녀 같았죠. 거실 테이블에는 고급 과일과 간식들이 가득했고 사돈어른 방에는 고급 침구까지 새로 준비해 놓았더군요. 하지만 제 귓가에는 그동안 들었던 며느리의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버님, 연세 드신 분들은 추위에 단련돼야 해요. 요즘 노인분들 다 그렇게 사세요. 전기장판은 절대 안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소리 시끄러워서 애들 잠 못 자요. 과자 같은 건 방에 두시면 안 돼요. 바퀴벌레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중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떠올랐죠.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대해줬다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 아버님은 원래 이런 거 잘 안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 며느리는 사돈어른 앞에서 수시로 제 이야기를 꺼내며 마치 자신이 얼마나 저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원래 따뜻한 거 싫어하셔. 그래서 평소에도 방 온도를 15도로 맞춰드리는데 그마저도 더우시다고 하시지 뭐야. 앞뒤가 다른 이야기에 사돈어른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근데 아버님 많이 수척해 보이시네. 옷도 많이 헐렁해 보이고. 어머, 엄마도 참. 요즘 건강식이랑 약까지 챙겨드리는데도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더니 급기야 며느리는 제 건강까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찬밥 한 술 겨우 떠먹던 날들, 냉골방에서 떨며 보낸 밤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사랑의 돌봄으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엄마 오셨는데 이렇게 방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나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한 목소리였죠. 피곤해서 좀 쉬고 싶구나. 에이, 그러지 마시고. 엄마가 아버님이랑 얘기 좀 하고 싶대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제 휴식마저도 통제하려 드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나?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사돈어른이 계시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어른의 표정이 더욱 미심쩍어 보였고 며느리의 얼굴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님이 요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원래는 이러시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급히 사돈어른을 거실로 안내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진 듯 했습니다. 영수가, 근데 아버님 방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다른 방은 다 따뜻한데. 어머, 그게 아버님이 워낙 추위를 좋아하셔서. 그쵸, 아버님? 며느리가 저를 쳐다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평소에 매서운 눈빛이 순간적으로 비쳤다가 사라졌죠. 그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됐네.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놨는데. 며느리는 서둘러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사돈어른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손주들 방에는 온풍기가 돌아가는데 제 방에만 한기가 가득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사돈어른은 수저를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이렇게 늦게 식사하시나? 지금이 벌써 8시가 다 됐는데. 아, 아니야, 엄마. 아버님이 원래 식사를 늦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5시면 찬밥 한 그릇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끝이었는데 말이죠. 그래? 근데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아버님 방에 그릇도 없고. 사돈어른의 말씀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그건 내가 깜빡했나 보네, 엄마. 이 동그랑땡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엄마 좋아하시는 레시피로 만들었어. 그날 밤 사돈어른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의 태도는 다시 돌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돈어른 앞에서 실수한 것에 대한 복수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돈어른이 다녀가신
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는 아이의 방에서만 계세요. 어차피 거실에 나와봤자 할 일도 없잖아요. 식사도 제가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한테 오해를 샀잖아요. 이제 어머님이 우리 집의 발길도 끊으실 거예요.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이제는 아이의 하루 종일 찬밥만 주고 방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단 2번, 아침 6시와 저녁 6시에만 허락됐죠. 결국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남은 퇴직금이라도 찾아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아버님,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다 은행에 들어가는 제 모습을 봤나 봅니다. 통장 줘보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통장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잔액을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돈까지 노리는군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며느리는 제 방을 뒤져 통장을 찾아보려 했다는 걸 우성이가 몰래 알려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통장 관리할게요.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기라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구나. 처음으로 제가 며느리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 말씀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 돈이야. 내가 관리할 수 없어.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사시는데 당연히 내셔야죠. 우리가 3년 동안 아버님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행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통장은 어르신 것 맞습니까? 네, 제 통장인데 며느리가 그때 마침 옆 창구에서 일하시던 경찰관이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으로 은행에 나와 계셨던 분이었죠. 그렇다면 타인이 강제로 통장을 가져가는 건 명백한 금융자산 갈취입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노인학대 정황도 보이는데요. 경찰관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더구나 제복을 입은 경찰이었기에 며느리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어르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은 조용히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방금 전 상황만 봐도 의심스러운데 혹시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방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전기장판도 못 쓰게 하고 밤에는 화장실도. 잠깐 메모 좀 할게요. 어르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가 폐렴으로 쓰러져서 네? 폐렴이요?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퇴원하자마자 병원비를 내놓으라고. 경찰관은 뭔가를 계속 받아 적더니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경찰관 한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저는 노인학대 전담반 박민철 경위입니다. 방금 동료에게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노인 학대 전담반이요. 네, 어르신의 사례는 긴급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대로 댁으로 돌아가시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서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상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매서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저는 상담실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이 힘드실 텐데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실에 앉아 있자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방 온도를 고의로 영하로 유지한 것, 식사와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 그리고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정황까지 모두 명백한 노인학대 증거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진술을 꼼꼼히 메모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신고 취하해주세요. 이러시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와서도 시종일관 오만한 태도였던 며느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자 돌변했습니다. 당장 신고 취하하지 않으시면 아버님이 치매 초기라 망상이 심하다고 신고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증인이 둘이나 있다고요. 증인이라면 당신과 누구? 당연히 당신이죠. 그동안 당신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잖아요. 당신은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무기력했던 태도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어르신, 이제 노인보호시설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댁으로 돌아가시기에는 위험해 보여요. 경찰관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상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가정부 쓰는 것보다 아버님을 모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다고 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외침에 상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아버님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니까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고. 내가 그때 왜 동의했을까? 후회돼 죽겠네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진정하시고 지금은 어르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지만 며느리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요? 웃기시네요. 아버님은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잘 지내셨어요. 제가 매일 아침죽도 쑤어드리고. 영하 15도 방에서 드시는 중 말씀이신가요? 담당 조사관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모님, 아버님 방에 설치된 CCTV도 발견됐습니다. 그동안의 학대 정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더군요. 그건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난방도 끄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한 게 다 안전을 위해서였나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노인보호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좀 쉬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천천히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간 공직에서 어르신 돕는 일 하던 제가 이제는 학대 피해 노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시설로 향하고 있다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의 원장 김수미입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시설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원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여기서는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방은 따뜻하고 식사도 제때 나오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일상을 통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할 때 언제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드시고 싶은 간식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제게는 사치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이런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문득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이런 곳에 둘 순 없어요. 그때 뒤에서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뚫고 이곳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땀범벅이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모실게요. 제가 새로 집도 얻고, 이제는 와이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직접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건 어르신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지금은 어르신께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동안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우선입니다. 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걸 듣자 아들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면회도 제한됩니다. 어르신께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신 후에 가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르신의 치유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방, 제 시간에 나오는 식사, 자유로운 화장실 이용. 이런 당연한 것들이 이토록 감사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색이었죠. 그동안 냉골방에서는 창밖을 바라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죠. 그 품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고개를 돌리자 우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손자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우성아,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 계신 곳을 찾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엄마, 아빠 몰래 왔어요. 주말에 학원 간다고 하고. 손자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냉골방에서 제가 고통받을 때도 항상 걱정해 주던 우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방 난방을 끄는 것도, 밤에는 화장실로 못 가게 하는 것도.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할아버지. 손자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손자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가면도 벗어던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성아, 내가 뭐가 잘못이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안 돼요. 둘째도 매일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어요. 아빠도 매일 밤 혼자 술 드시고. 근데 엄마는 여전히. 우성이의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제가 떠나온 후에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상처받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때까진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16살 손자의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성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너는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알아요. 엄마가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는 거. 우성이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대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었대요. 저번에 엄마 술 드시고 울면서 하는 말 들었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겠지요. 우성이가 돌아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붉은 노을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이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와이프가 남긴 이혼 요구서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자기는 이런 시댁이랑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붉은 노을빛이 아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어디선가 저녁 식사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아들의 흐느낌이 조용히 섞여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아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제는 가정마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겠지요. 창밖의 노을은 점점 더 짙어져 갔고 병실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들과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군가가 면회를 왔다고 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있던 제가 고개를 돌리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레 다가오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니? 제 물음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며느리가 있었고 그 뒤로 보이는 방은 마치 제가 지내던 냉골방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의 기억,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도 모르게 저에게 투영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따스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며느리의 눈물이 반짝였고 그 모습이 마치 아침 이슬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랑살랑 들어왔고 병실에 걸린 달력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동자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노인보호시설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제가 새로 집을 구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병실에서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에는 부동산 계약서로 보이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번에는 제가 확실히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창가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던 제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이게 만들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이프와는 어떻게 되었니? 서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와이프도 상담을 계속 받고 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우성이도 이번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이제는 굳은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 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원주택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담한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방도 넓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봄볕을 받아 반짝이는 서류 위로 제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병실의 달력이 살랑거렸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눈을 깨워 주었습니다. 더 이상 냉골방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성이가 온다고 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반찬을 만들던 제 손이 잠시 멈칫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나? 상담을 계속 받고 있대요.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식탁 위로 따뜻한 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우성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래. 와이프도 언젠가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심어둔 작은 텃밭에서는 초록빛 생명들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린 덕분이었겠지요. 창가에는 아들이 사준 화분들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제 방 온도를 확인했고 퇴근길에는 항상 저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때로는 과일이었고 때로는 간식이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당 끝에는 작은 나무 벤치도 있었습니다. 점심때면 거기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에 떨 필요도, 화장실 가는 것을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텃밭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이 이야기를 들으실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주말이 되자 우성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훌쩍 자란 손자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봄볕 아래서 손자의 밝은 미소가 반짝였습니다. 우성아, 엄마는 잘 지내시니? 네, 요즘은 매일 상담도 가고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언젠가는 꼭 찾아뵙고 싶대요. 그렇구나. 손자가 건넨 편지를 받아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약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만큼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마당에는 제가 심은 채소들이 쑥쑥 자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텃밭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귀가하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과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창가에 걸린 달력이 봄바람에 살랑거렸고 마당의 채소들은 저녁 노을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인 학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엄연한 범죄이며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욱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이웃들,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찰,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고 해서 참고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강경한 대처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번호 129번. 이 번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세요.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김명한 어르신의 용기 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